요즘처럼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한데 퇴직 후 취업 어렵지 않나요? 저는 첫째는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나 그다음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새로운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창직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등록된 직업수가 1969년만 해도 3,260개였대요. 네. 그 지금 16,890개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엄청 늘어났죠. 네네. 근데 이게 일본 가면 가도 25,000개? 미국 가면 36,000개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주위에 보세요. 아이패드 화가, 인터넷 장의사, 상의사. 저는 인터넷 장의사가 뭔가 했더니요. 과거 흔적 지워주는 게 인터넷 장의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정리 컨설턴트. 저도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투자교육이라는 창직을 한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일자리가 말이지 영국 옥스퍼드 대학 마틴 스쿨에 칼 베네딕트 플레이 교수하고 마이클 오스본 교수라는 분이 고용의 미래라는 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존의 일자리의 47%가 2033년까지 사라진다는데 10년 있으면 네. 절반이 사라진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여기다 또 코로나 사태 겹치면서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면서 평생 현역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봤더니 첫째가 뭐냐면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라는 인식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좀 인식에 대한 외부 네. 시선에 대한 거를 좀 네. 깨트려야 된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기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참 필요한 거예요. 결국 뭐냐 소속해 있는 회사 측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내가 쓰는 비용이 회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저는 사실은 한 20년 동안에는 제가 스스로 제 연봉을 깎고 회사에 차를 준다고 해서 저는 안 쓴다고 그러고 그런 그 의식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투자교육 일을 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되면서 또 노후설계 교육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1인 연구소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어느 금융회사의 퇴직연구소 소장하다가 와서 1인 연구소를 만들어서 1년 반쯤 하고 있었더니 지금 있는 회사에서 밖에서 하지 말고 들어와서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들어가서 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작년 봄에 코로나가 생기니까 졸지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세미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데 그때요.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노후설계 관련 유튜브를 해서 저희가 트러스트 TV라는 채널을 개설했거든요. 네. 그게 막 100만 뷰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새로운 길을 찾은 거죠. 노력을 하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상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독서 이런 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생활비 때문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취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 돈은 뭐 그냥 걱정 없으니까 취미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처음부터 돈도 생기고 폼도 나고 또 자신의 취미에도 맞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냐 주위의 시선이나 평판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는 소신 이게 필요한데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옳다는 자기 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요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평생 현역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강의를 해주셔서 저는 대략 지금 36살인데 제 나이에 대표님을 만난 게 저에게 그런 평생 현역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제가 드네요. 45년 전에 네. 일본에 그쵸. 일하는 사람 본 거 네, 그런 거를 저는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어찌 보면 또 일을 해주시는 모습이 저에게 또 큰 기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사전에 언급해 주신 대로 자녀 리스크에 대비하라 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해요. 네.
자, 노인 빈곤 문제가 부각되면서 최근 이슈가 되는 점이 바로 자녀 리스크이기도 한데요. 자, 미래 세대인 자녀 세대와 현재 세대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느냐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사회에 자녀가 리스크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얘긴데요. 네네. 제가 노후자금 몇 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 살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또는 나갔다가 잘 돌아와서 부모와 같이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캥거루라고 하잖아요. 캥거루. 캥거루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캥거루가 48만 5천 명이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그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나가지고 딱 1년 보호하고 정확하게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패러사이트라는 말이 생물 선생님 아니면 모르는 단어인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네. 기생충적 독신이란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란 거다. 맞네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이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일본의 노인분들의 그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내 새끼들 나 죽고 나면 어떡할 건가 그런 걱정하는 글들이 많아요. 재작년에 나왔던 그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라는 어느 영화가 가족. 예. 그런 내용이었죠. 그거예요. 노인분이 예. 돌아가셨는데도 계속 네, 그걸로 네. 받는. 그쵸? 예, 그거예요. 그러고 영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버리면요 몇 억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부는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 받아 다니고 주식에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결혼 비용은 우리가 일본이 더 달라요.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제 사냥한다는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였냐? 얼마 들였더라? 아,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대요. 사장인데. 근데 우리는 보세요. 자식들보다도 부모가 못 대줘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스스로 지가 만들어서 지 돈만으로 가는 친구는 10%밖에 안 돼요. 문제는 금액인데요. 이게 몇 년 전 통계니까 아들이 1억 7천.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정말로 아들만 둘 있으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제가 일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서는 뭡니까 집을 얻어주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일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여기에 또 더 힘든 게 과외비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됐는데 40대 후반에 맞벌이하는 부부 3커플을 인터뷰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40대 후반에 맞벌이하는 부부 3커플 중에서 자녀 교육비를 가장 덜 쓰는 집이 이 집이에요. 네네. 둘이 맞벌이해서 1억 원을 받는답니다. 1억이나 벌고. 예, 예. 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애한테 과외비로만 들어가는 게 3,360만 원. 네네. 책값 있죠? 빵도 사줘야죠? 옷도 사줘야죠? 그럼요. 등록금 내야 되죠? 그럼 저축은 언제 합니까? 소득의 30%가 넘는 돈이 예. 사교육비에만 예, 예. 쓰이는 거네요. 근데 문제는 60, 70까지 1억씩을 벌면 상관없는데 50대 초반에 퇴직한다고 그랬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하면 먼저 받던 월급의 절반 받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재취업에서 연봉 2천만 원 받기가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은 대학생이거나 뭐 또 결혼에 임박해 있거나 돈 들어갈 게 더 많아요. 더 많죠. 노부모 의료비 요양비 들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억대 연봉 받던 애들이 60대 이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쓰면 자식들은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부모가 결혼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니오가 65%. 아니오가 65%였죠.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다? 얘가 65%. 얘가 65%고요. 이거 얼마나 약속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논파고 집 팔아가지고 네. 애들 좋은 학교 나와서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거든요. 괜찮은 학교 나와서 괜찮은 데 들어가서 그럭저럭 육시간이 다니고 그놈이 부모 부양하고 본전을 뽑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천하 없이 이 좋은 학교를 나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일본의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공통점을 쓴 거예요. 제목이 뭐냐면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일본도 젊은 애들에게 냉혹하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불황으로 취직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재작년 3월에 일본의 대학생들이 3월 졸업이거든요. 네. 취업률을 봤더니 98%예요. 일본은 구인난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으로 취직하러 간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네. 그 3월 취업률을 보니까 67%. 우리나라는 67%. 네네. 근데 여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원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 빼버리면 50 내지 60%였대요.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잘 먹고 옷 좀 잘 입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렵지만 취업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라는 분이 발표한 건데요.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였는데 58년생은 40%였고 60년대생은 20%대래요. 앞으로는 이 저성장 시대에는 신규 채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 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로 옮겨가야 돼요. 뭘 보고 뽑느냐? 학벌? 스펙?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두 번째가 뭐냐? 평판. 좀 용어가 그렇지만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네. 여기서 걸리면 끝이래요. 오직 하면 요즘요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한 3년쯤 된 얘기인데 저희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큰 회사에서 사내 변호사 한 명을 뽑는데요. 변호사가 50명이고 50명. 넘쳐. 넘쳐요. 그 중에서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네네. 그리고 기타 대학. 근데 결국은 기타 대학 주체를 뽑았어요. 음. 왜? 변호사도 이제 씩씩하고 적극적이어야 되거든요. 그 회사가요, 그 전에 서울에 인류 외고 나와서 스카이 법대 나와가지고 변호사 자격 가진 애를 3명을 뽑았는데 다 실패했어요. 도련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잘 보는 거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 친구는 지발로 나오고 두 놈은 내보냈어요.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면접 기준이 바뀐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예. 이 부모님들의 생각은 많이 바뀌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만 소개를 드리면요. 네네. 지금 아까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신문에 난 얘기니까 네. 사실 지금 문과의 커트라인 높은 데가 경영학과고 법고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제가 놀랐는데요. 변호사 등록 1번이 언제였냐면 1906년이었대요. 네네. 그래서 10,000번이 언제냐면 2006년. 100년 동안에 10,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네. 이 사이에 변호사 하신 분들은 끝내줬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또 10,000명 늘어난 게 2014년이니까 8년 걸렸어요. 또 10,000명 늘어났는데 5년 걸렸어요.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변호사들이 세무사 일 뺏는다, 뭐 법무사 일 뺏는다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돌아가는 꼴이 의사분들도 좀 요즘 비슷하잖아요. 네네. 저는 안전한 직업은 없다. 이 직업관을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갖는 거, 소신 있는 직업관을 갖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거창고 유명한 네, 명문고죠. 강당에 있는 직업서 때 시계명. 이거 기독교 정신에서 맺는 시계명인데 실생활에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서너 개만 그 소개를 하면요. 월급만 주는 데 가지 마라. 이제 월급은 회사가 주는 게 아니고 나라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남다른 주특기가 있어가지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를 옮겨서라도 오래오래 다녀야 돼요. 100세 시대에는. 남들이 몰려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대기업 입사 경쟁률 200대 300대를 그날리 치는데 그 회사들에서 명태가 막 40대 중반에 그렇잖아요. 네네. 제일 마지막에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한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근데 제가 48년 이 직장 생활해 보니까 네.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이 소신이 있어야지. 힘들죠. 네. 그럼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다 남의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 미국의 중산층 기준 보십시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회어 플레이를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용기가 있을 것,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평제한 정도 받아볼 것.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갖고 애들 교육 이런 문제를 바꿔야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죠. 뭐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인생관, 직업관, 그리고 자녀 교육관을 부모가 잘 정립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말씀대로라면은 자녀 관련 지출을 줄여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자립교육, 그 금융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그동안에 가르친 게 없거든요. 네. 몇 년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더니요,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3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고 또 된다고 하더라도 선택을 경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이 수능 시험에 경제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1.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이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아는데, 그래서 시급한 게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금융교육, 자립교육을 시키는 거다. 그렇게 해서 아낀 돈으로 노후 대비하니까 재테크해가지고 노후자금 마련하는 말이지, 그게 아니고요. 뭐냐면 선진국이라면 노후에 주 수입원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선진국이라면 노후자금을 몇 억원씩 들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그게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으로 사적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특수분이었기 때문에 12%밖에 안 되잖아요. 아주 적네요. 예.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그동안에 뭘 먹고 살았을까? 80년도까지만 해도 자식의 도움이라고 나왔잖아요. 자녀의 도움. 근데 이게 줄어가지고 그동안에 줄어서 25%로 줄어버렸어요.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54세였거든요. 60년 기준으로. 근데 2018년 기준에 우리나라 여성 어머니들의 평균 수명이 86세예요. 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무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국민연금 같이 드는 거. 가정주부가요, 한 달에 9만 원씩만 이미 가입을 30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세상 뜬 데까지 받거든요. 물가 오르면 늘어나고. 남편 거 갚으면 절대 굶을 염려 없어요.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요즘은 1인 기업도 다 퇴직연금 들고 세제 혜택 받잖아요. 그렇죠. 세제 혜택 받는 상품이 최고예요.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개인연금. 그래서요,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세 가지를 3층 연금이라고 하죠.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나는 그걸 못한 채로 이미 퇴직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그러면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하는 겁니다. 네. 주택연금, 농지연금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자,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오늘은 강창희 트러스트원 자산운용 연금교육 포럼 대표님을 모시고 100세 시대의 노후 대비법, 그리고 자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코로나로 명절 분위기가 나진 않겠지만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구정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